안녕하세요. 틈이 날 때마다 채널에 들어와 사연을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어느 집이나 문제 하나씩은 안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저희 가족만은 남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가정을 꾸려보니 저희 집도 남들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저희 집에도 큰 골칫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인데 저는 1년 전에 이 큰 골칫덩이에게 속 시원히 한 방 먹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현재 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친정엄마가 심장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언니와 제가 물려받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당시 저는 주부로 있던 상황이었고 아들도 10살이라 손이 많이 안 가는 나이다 보니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던 언니와 힘을 합쳐서 음식점을 운영해 보기로 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친정엄마 음식을 물려받아 운영하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쥐똥만한 음식점 물려받아서 뭘 어쩌겠다고? 애도 어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그냥 얌전히 집에 들어앉아 주부 노릇이나 해라. 아유, 어머니, 쥐똥만한 음식점이라뇨. 비록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음식점 건물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꽤 넓은 편이고 내부도 깨끗하고 좋다는 거 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편찮으셔서 음식점 문 닫기 전까지는 단골들도 많았어요. 음식점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장사한다더니 그 사람이 당신 일 줄은 몰랐다.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최영한테 가서 음식점 정리하자고 얘기해. 아니, 그렇게는 못해. 못다한 우리 엄마 꿈 내가 언니랑 같이 이뤄줄 거야. 그러니까 반대 말고 응원 좀 해주면 안 돼?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반대를 해도 모자란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그딴 음식점은 우리 같은 교수 집안과는 품격이 안 맞아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말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 조금이라도 더 챙길 생각을 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정 엄마 음식점을 대신 운영해 나가겠다는 제 앞에서 교수 집안 품격과는 맞지 않는 쓰레기 음식점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8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는 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 수준 차이를 들먹이며 갖은 구박을 해댔죠. 물론 저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실 때마다 맞받아치며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한 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족 모임이 있어서 친척들이 시댁에 오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며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는 제 옆에 다가오더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너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집 품이 있는 교수 집안이다.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설칠 만한 집안이 아니니까 오늘 손님들 오시면 괜히 말 섞거나 헛소리 늘어놓지 말아라. 알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이 집안 며느리인데 친척분들과 말도 섞고 어울릴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집안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 같은 애가 품이 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과 말이나 제대로 통하겠니? 괜히 나서서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고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얌전히 굴어라. 어머니, 정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식구들 다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 하는데 말 안 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머, 너 지금 시애미 말에 토다는 거냐? 하여간 이래서 집안 수준 떨어지는 인간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나 2번 말 안 한다. 우리 교수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넌 조용히 음식이나 만들고 나르기나 해. 어머니, 저 이 집안 며느리로 있는 거지 아르바이트생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교수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반박을 하면 더 안 좋게 보실까봐 잘 맞춰드리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구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척들이 오시기로 했던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당당하게 평소 성격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맞받아치며 행동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그날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별 수 없는 것인지 그날이 지난 이후에도 뻑하면 집안 수준 운운하면서 막말을 내뱉으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막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할 말은 하면서 살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엄마 음식점을 물려받는 일 때문에 난리를 칠 때에도 이 문제만큼은 두 사람이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일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음식점까지 쫓아와서 방방 뛰더라고요. 너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기어코 음식점을 하겠다는 거냐? 괜히 있던 음식점 시작해서 우리 집안 품격 떨어뜨리는 모습 나는 절대 못 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라.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음식점까지 쫓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해도 이미 언니랑 얘기 끝난 상태고요. 저는 이 음식점 무조건 시작할 겁니다. 나도 당신이 음식점 하는 거 반대야. 딱 봐도 금방 무너지거나 망하게 생겼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음식점을 하겠다는 거야? 괜히 장사 시작해서 집안 분란 일으키고 빚 만들지 말고 당장 접어. 제부, 이미 다 결정된 일에 왜 자꾸 죄를 뿌려대는 거예요? 여기 이 음식점은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이고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희 선택이에요. 무너지거나 망해도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제부는 얼른 사돈 어른 모시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집안 사위이니 반대할 권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셨어요. 이런 집안에 시집 왔으면 최소한 이런 서민 음식 팔겠다는 망신을 시키지 말아야죠.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못 들어주겠네. 제부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엄마가 이 음식점 운영하실 때 교수 집안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와서 식사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교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난리를 피워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자매에게 손가락질까지 해대면서 교수 집안 품격에 맞지 않는 음식점이니 당장 접으라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나 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 판단을 하더니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장사를 접게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겨댔어요. 엄마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사돈 처녀, 아무리 돌아가신 사돈어른 음식점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해? 사돈어른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아니 그렇잖아. 대단한 사람들이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식사를 하겠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같은 교수 집안이면 옛날에 장원 급제한 거랑 매한 가지인데 이런 급 떨어지는 집안에서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 어머니, 저희 언니 그런 거짓말 안 해요. 무작정 우기지 마시고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 좀 보세요. 그리고 옛날이나 교수 집안이 대단했지 요즘은 평범한 집안이랑 별다를 게 없지 않나요? 장관이나 대통령쯤 되어야 대단한 집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떼들고 난리야? 두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면 제가 순순히 포기할 줄 아셨나 본데요. 저 죽어도 이 음식점 할 거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저는 음식점까지 쫓아와서 당장 그만두라고 방방 뛰는 두 사람 모습에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하지만 오픈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다 보니까 싸우려고 들지 않고 얼른 일단은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와 함께 두 사람 말에 맞받아치며 평소보다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말문이 막힌 채 음식점을 나가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음식점 운영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차근차근 단골 손님을 만들어갔죠.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은 조금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음식점 운영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저나 언니나 장사로 금방 큰 돈을 만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최소한 음식점 유지 비용 빼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돈이 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언니와 저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3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음식점이 멀다고 하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며 관심도 두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저희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진 못했어요. 물론 여전히 친정엄마 음식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저를 안 잊고께 생각했죠. 그래서 음식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너 그 음식점 언제까지 할 거야? 1년 정도 했으면 소원풀이는 하지 않았냐? 1년이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정리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음식점 고작 1년 운영하고 접을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거니까 접으라는 말 좀 그만해.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답답하냐. 네 남편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손주나 잘 챙기지 왜 쓰러져가는 음식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같이 품격 있는 집안에서 그딴 음식점 운영하는 며느리 쪽팔려 죽겠으니까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어치워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항상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장사를 접게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며 무시를 해버렸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두 사람과 싸워도 보고 따져보기도 했었죠.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도
두 사람은 끝까지 친정엄마 음식점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괜히 큰 싸움이 날 것 같았고 차라리 무시를 하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음식점 문제를 물고 늘어질 때마다 속으로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을 시점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3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생활비를 보내주는 날짜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더니 3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곧장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늘 통장 내역 확인해 보니까 당신 30만 원밖에 안 보냈더라? 착각하거나 액수를 잘못 눌러서 이렇게 보낸 거지? 아니, 정확하게 30만 원 보낸 거 맞는데? 나도 더 이상 줄 돈 없으니까 이번 달부터 생활비는 알아서 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름이 있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왜 돈이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3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요즘 자취생들도 30만 원으로 해결 안 돼. 당연히 세 식구가 30만 원으로는 못 살지. 근데 너 장사하니까 돈 벌잖아. 아무리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음식점이라고 해도 한 푼 두 푼 모으면 생활비 정도는 되지 않겠어? 이제 오픈한 지 1년 된 음식점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해. 그것도 언니랑 둘이 운영하고 있잖아. 수익 나눠도 아직은 생활비 부담할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말고 빨리 나머지 생활비 보내. 장모님 음식점 자신만만하게 성공시켜 보겠다고 우겨서 오픈하더니 지금은 생활비 할 돈도 못 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쩌지? 나도 더 이상 줄 돈이 없는데. 당신 돈 없으면 식당 경력 살려서 알바로 해결하던가. 남편은 음식점에서 번 돈으로 생활비 부담은 힘들다는 저의 이야기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면서 한참 비웃더니 집을 나가버렸죠. 처음에 저는 남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번 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보낸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하여 저에게 막말을 하고 돈으로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마이너스가 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이 쉬는 날이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를 싸맨 채 돈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면서 해맑은 얼굴을 하고 집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상황도 안 좋은데 무슨 소고기를 찾고 있나 싶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팔자 좋게 무슨 소고기를 구워 먹자고 그래. 우리 이번 달은 마이너스 나서 돈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번 달에 뭐 했다고 마이너스가 나. 그리고 생활비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돈 없다는 소리를 해? 너 설마 나 몰래 비자금이라도 만드냐? 당신 나한테 생활비 30만 원 준 거 벌써 잊었어? 꼴랑 30만 원 줘놓고 그걸로 무슨 비자금을 만들어. 그리고 생활비 30만 원으로 소고기 한 번 먹고 이번 달 쫄쫄 굶을래? 남편은 저의 말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는데 돈 없다는 소리나 하고 있을 거냐면서 당장 소고기 사오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의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소고기는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갔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너 대체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마이너스가 났다는 소리까지 나오냐? 설마 비자금 만들어서 네 음식점에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그딴 짓 하고 있는 거라면 나는 너 절대 가만히 못 두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저도 장사에 돈 한번 마음껏 쏟아 부어보고 싶네요. 남편이 이번 달 생활비로 30만 원 줬어요. 그 돈으로는 장사에 쓰기는커녕 생활비도 해결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음식점이 잘 안 돼서 머리 아파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소고기 말고 그냥 있는 걸로 식사 차려드릴 테니 그걸로 드시고 가세요. 저는 두 사람과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있는 걸로 식사 차리겠다며 통보하듯 이야기를 한 후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째째하게 돈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말로 네가 이 집안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왕처럼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이야기를 해. 우리 엄마가 소고기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네가 뛰어가서 사와도 모자랄 판에 집에 있는 걸로 식사 차려드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소고기 사다 드릴 돈 없어. 그렇게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뛰어가서 사오면 되겠네.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지고 볶고 요리 다 해줄 테니까 얼른 가서 사와 그럼. 내가 평소에 쪼잔해 보일까봐 겉으로 티 안 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우리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막말로 너 결혼할 때 뭐 제대로 해온 게 있냐? 집도 우리 집에서 다 부담하고 가전제품도 싼 걸로만 채워 넣어서 싸게 결혼했잖아. 뭐라고? 당신 지금 여기서 결혼할 때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세상에 너처럼 몸 편히 결혼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들 결혼시키겠다고 우리 엄마가 그 정도 희생을 했으면 양심적으로 생활비는 네가 부담하고 소고기 정도는 무한 리필로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반찬거리 할 생각하지 말고 얼른 가서 소고기나 사와. 그래, 우리 재민이 말이 다 맞다. 네가 시집 오면서 제대로 해온 게 뭐가 있냐? 돈 없는 집안이라서 나랑 재민이가 웬만한 건 다 맞춰줬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른 나가서 소고기 사가지고 와라. 저는 두 사람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누가 들으면 저희 집에서 혼수를 아예 안 해준 줄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라서 부잣집처럼 혼수를 크게 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맨몸으로 시집을 올 수는 없기에 저희 집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하도 다른 집과 비교를 하며 밍크코트를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따로 모아놓은 비상금까지 털어 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말에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반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온 줄 알겠네요. 당신 입이 있으면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 내가 정말 돈 한 푼 안 쓰고 결혼했어? 뭐 그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못 해온 건 맞잖아.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얼마짜리 집인 줄은 알고 있어? 나 덕분에 편하게 먹고 자고 쓰고 있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드냐? 정말 억울해서 돌아가시겠네. 원래 결혼하면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아. 그리고 나도 결혼하면서 혼수 해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니? 그리고 당신 생활비 30만 원 주면서 소고기를 무한 리필처럼 해달라는 게 말이 돼? 얘가 평소에 오냐오냐 해줬더니 점점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고 있네. 너 더 이상 못 봐주겠으니까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집이에요.
나가시려거든 어머니께서 가셔야지 제가 왜 나가야 하나요? 아니, 나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돈 없으면 이 집에 살 자격 없지.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 못 벌면 나가서 자리 깔고 구걸이라도 해. 그날 두 사람은 돈 없으면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는 힘에 밀려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밖에서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두 사람이 소고기를 먹겠다며 팔짱 끼고 나갔을 때 집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막무가내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끝마다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 주저앉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정말 망하게 할 작정이었는지 사고를 크게 쳤거든요. 사실 장사를 하면서 한동안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정말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점차 풀리려고 하는 것인지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 살아남는 식당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 음식점도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에 출근을 해보니까 언니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목이 빠져라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휴대폰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되었고 조심스레 말을 걸어보았어요.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뭘 그렇게 정신없이 보고 있는 거야. 연재야, 우리 음식점 큰일 났어. 왜 그렇게 손님이 안 오는 건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너 빨리 와서 이것 좀 봐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손님이 안 오는 이유가 있었다니? 혹시 이상한 문자라도 온 거야? 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제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전 대체 뭔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가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인터넷에 저희 음식점에 대한 이상한 글들이 가득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음식점에서 큰 벌레가 나왔다거나 상한 재료를 쓰는 것인지 이상한 맛이 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이런 일이 저희 자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와 언니는 며칠 동안 인터넷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처음 글이 올라온 곳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저와 언니는 겨우 저희 음식점에 대한 글이 처음으로 올라온 곳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사태는 어떤 블로거가 이상한 글을 올리게 되면서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저와 언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없는 일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내서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적혀있던 이메일로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작성해서 올렸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보냈죠. 그리고는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언니는 그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뭔지 자세히 들어봐야겠다면서 답이 올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언니의 이야기에 저도 며칠 정도는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렇게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제 답장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블로거가 겁을 먹었는지 제 발로 저희 음식점에 찾아왔더라고요. 저 음식점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드릴 테니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집에 편찮으신 어른이 계셔서 저 고소당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왜 해요?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고소당할 일도 없잖아요. 저희 자매는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음식점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떤 사람에게 돈 받고 글을 쓴 죄밖에 없어요. 이번 일은 제가 블로그에 해명글이라도 올려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누가 그쪽한테 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건데요? 저와 언니의 다그침에 그 블로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희 앞에 본인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블로거가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남편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저와 언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당장 실토하라며 난리를 치게 되었죠. 매번 말끝마다 음식점을 주저앉히겠다는 헛소리나 늘어놓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블로거까지 섭외해서 이상한 글을 올려? 여기 증거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랬는지 빨리 변명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 나랑 엄마가 짜고 쳤다. 네가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생기기 전에 음식점 접으라고 했잖아. 제부, 그래도 아내가 하는 음식점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사를 말아먹게 만들려고 이딴 짓까지 해요? 남편은 저와 언니의 다그침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한 짓이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리고는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 모습에 저와 언니는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곧장 남편을 끌고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따지고 들며 방방 뛰었죠. 어머니, 아무리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세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원상복귀 해주세요. 어디서 며느리가 버릇없이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았으면 좋게 말할 때 창사 접었어야지. 사돈어른이랑 제부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되돌려 놓는 게 맞죠. 제부가 저희 앞에서 모두 실토했고 블로거까지 만나서 따로 증거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저희 말대로 따라주세요. 언니와 저는 두 사람에게 사과와 함께 원상복귀를 시켜놓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저와 언니의 말에 콧방귀를 끼어댔죠. 그 모습에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입버릇처럼 교수 집안이라 품격이 높다는 말을 하니까 친척들에게도 알리고 제대로 망신을 시켜주겠다면서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친척들에게 창피를 당하기는 싫었던 것인지 결국 한숨을 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원상복귀를 시켜놓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죠. 그렇게 블로거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약 3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주말 아침부터 남편이 뜬금없이 시댁을 가져오면서 졸라대더군요. 여보, 오늘 엄마 좀 보러 가자.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엄마가 비실비실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점심에는 집에 가서 보양식 좀 사드려야 할 것 같아. 꼭 오늘 가야 돼? 차라리 다음 주 주말에 음식점 쉬니까 그때 가자. 오늘은 음식점 여는 날이라 오후에 나가봐야 해서 오전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 비실비실거려서 보양식 사드려야 한다니까. 되지도 않는 장사하겠다며 설치지 말고
우리 엄마 좀 잘 챙겨봐라. 오늘 무조건 집에 가야 하니까 빨리 준비해. 다음에 가자는 저의 이야기에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그날은 무조건 시댁에 가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애기도 아니고 시댁에 가야 한다면서 졸라대는 남편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괜히 이런 문제로 다투기 싫어 내키지 않아도 일단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외부 주차장 쪽에 주차를 한 후 시댁이 있는 아파트 동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주차되어 있는 벤츠 하나를 가리키더니 본인 아들이 성공해서 외제차를 사줬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곧장 따져묻기 시작했죠. 당신 어머니한테 외제차 사드렸어? 나한테는 돈 없다면서 생활비 꼴랑 30만 원 주더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엄마한테 효도 선물로 벤츠 사드렸어. 우리 엄마도 이제 저 나이 됐으면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 좀 들어가야지. 당신 제정신이야? 부자도 아니고 외제차를 사드리면 어떻게 해? 게다가 벤츠면 가격도 꽤 높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엄마한테 벤츠 주면서 효도 좀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니년한테 줄 돈이 없다는 거지? 내 엄마한테 쓸 돈이 없는 건 아니야. 저는 당당하게 외제차를 사드렸다고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눈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방방 뛰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시어머니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다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어느새 시어머니도 다가와 저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남들 다 보는 곳에서 이게 무슨 품이 없는 짓이냐며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전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둘이 오붓하게 점심 식사를 해야겠다면서 황당해하는 저를 놓고 쌩하니 벤츠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고 이거 확실하게 복수를 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사실 매번 식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재개발 금싸라기 땅 몇 개로 지금은 건물주가 되었다면서 배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에 어디 재개발되는 금싸라기 땅 없냐고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땅 몇 개는 살 수 있다면서 맞장구를 쳤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언니는 나이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 계속 혼자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제 짝은 따로 있다고 하더니 최근 저희 음식점 단골 손님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와 만나고 있는 그 분은 동네에서 큰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죠. 게다가 마침 언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으니 관리도 안 되고 노후가 되어 살기 불편한 데다가 곧 결혼도 할 예정이라 평수를 줄여서 들어간다고 집을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언니에게 부탁해 남편에게 찌라시를 흘리기로 했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크게 열받아서 한 방 먹여주려고 하는데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려운 건 아니고 저녁에 내 남편 앞에서 언니랑 통화하는 척 찌라시 하나 흘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뭐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 진짜 그래도 돼? 괜히 시작했다가 일 꼬이면 어쩌려고 그래. 나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짓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예비 형부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얘기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면서.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있겠어? 언니, 나 도와줄 거지? 언니는 저의 부탁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듣더니 언니도 화가 났는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계획했던 대로 남편이 안방에 누워있을 때 일부러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 재건축 찌라시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앞으로 집값이 많이 뛸 텐데 지금 팔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대 거울로 남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죠. 살짝 보니까 남편도 크게 반응은 없었지만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쯤 하면 됐다 싶을 때쯤 언니와의 통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러자 역시나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아 여보, 통화 내용 살짝 들어보니까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저 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대? 그런가 보더라. 근데 재건축이고 뭐고 소용없게 생겼어. 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이사를 갈 생각인가 봐. 아유,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집값이 많이 뛸 텐데 왜 이사 간대? 이럴 때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 말로는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것도 싫고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니까 그냥 팔겠다고 하는데 아유, 답답해 죽겠어. 들어보니까 이미 언니가 만나고 있는 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남편은 확실히 저의 계획에 걸려든 듯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매물을 빼앗기게 될까봐 마음이 급했나 봐요. 다음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하더니 잽싸게 언니가 만나고 있는 분 부동산에 찾아가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사겠다고 한 것 같았죠.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언니가 만나고 있는 분이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해주는 말을 고집 곧대로 믿은 것 같다고 했어요. 언니가 만나는 분도 저의 사정을 알고 계신 상태였고 실제로도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살짝 말을 맞춰주신 듯 했죠. 그러자 단순한 남편 놈은 집값이 더 뛰기 전에 먼저 사놓는 게 좋겠다면서 옳다쿠나 좋다 하고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언니는 제가 계획한 일을 알고 나서 일부러 시세보다 집을 비싸게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인간들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시세를 따질 생각도 없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매매하겠다며 계약서까지 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집을 팔고 이사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아파트 시세를 뺀 나머지 돈을 저에게 쥐어주었죠. 연재야, 이거 아파트 시세 뺀 나머지 금액이야. 아무래도 네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로 출금해 왔어. 아유, 언니가 아파트 팔고 받은 돈인데 이걸 내가 왜 받아? 나는 이 돈 절대 못 받으니까 언니가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쓰던지 해.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너 제부한테 생활비 30만 원씩 받으면서 돈 없이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아놓고 필요한 곳에 써. 언니는 용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언니의 아파트가 제 복수에 이용되어 높은 시세로 팔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언니의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내미는 돈은 끝까지 거절을 했죠.
하지만 언니는 돈이 없이 힘들게 살지 말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끝까지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참 동안 언니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이번 일 도와준 것도 그리고 용돈도 너무 고마워. 언니가 준 돈은 필요한 곳에 잘 쓸게. 그래. 그리고 연재야,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아파트는 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재부가 매매한 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 나도 예비연구 통해서 아파트 재건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남편과의 일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 모르겠네.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 언니는 저에게 아파트 재건축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물론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두 해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 20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남편과의 일이 잘 해결되고 여유가 된다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한 후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언니 아파트를 매매한 후 아주 신이 나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는 듯 했죠. 그러나 예상했던 것처럼 두 사람은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파트를 매매한 후 궁금함에 여기저기 재건축 시점을 알아본 듯 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 소식이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눈치를 채고 음식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설마 나한테 일부러 아파트 사게 만든 거야? 알아보니까 재건축 소식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 이거 네가 다 꾸민 거지? 너 정말로 우리 아들 말처럼 일부러 아파트 사게 만든 거냐? 아이, 사돈 처녀도 같이 꾸민 짓이지? 제가 뭘 어쨌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를 피우세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의지로 매매해놓고 왜 제 탓을 하시나요? 저는 두 사람한테 아파트 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적반하장으로 나갔어요. 언니도 옆에서 듣고 제 말을 조금씩 거들어 주었고요. 그러자 두 사람은 울먹이면서 빚까지 내 아파트 매매했는데 이 일을 어쩌냐면서 방방 뛰기 시작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일이 어찌되었건 본인들의 선택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으니 빚도 본인들의 몫이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이번 일로 인해 빚만 남게 되었죠. 들어보니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해서 높은 금리로 빚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두 사람은 빚을 갚느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물론 남편은 급한 대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빚을 갚아보고자 했으나 돈을 꽤 빌린 상황이라 퇴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듯 보였죠. 하지만 반대로 저와 언니는 그 시점에 인생이 풀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국밥만으로는 음식점을 살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꾸준히 다양한 음식 레시피를 연구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의 일이 있기 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식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로 인해 저희 자매는 방송 촬영까지 하게 되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방송을 보고 저에게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 며느라가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빌 테니 제발 빚 좀 갚아주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빚 갚느라 너무 힘들어. 네가 친 사고를 내가 왜 해결해줘야 하는데? 다 자업자득이지. 당신 이혼 못하겠다면서 계속 나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 나도 너 줄 돈 없으니까 그냥 이혼 도장 찍어. 지장도 괜찮아. 오늘 안 찍으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 저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이혼 못한다고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외쳐댔어요. 결국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두 사람이 속아서 아파트를 사게 만든 잘못도 있으니 이혼은 물리기로 했죠. 다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니 아파트를 제가 매입해주는 대신에 남편은 회사 일하는 시간 빼고 매일같이 식당에 나와서 굳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합주기가 된 것은 물론 저를 왕비 모시듯이 떠받들며 살고 있죠. 그렇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언니는 형부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듣던 대로 얼마 전 아파트의 재건축 확정 소식을 듣게 되었죠. 물론 재건축이 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공짜 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그 아파트를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배 아파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저를 떠받들며 살고 있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제 인생도 꽃 피울 수 있게 되고 지난 일을 겪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길을 팍 죽여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신나고 행복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7월에는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